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줄여서 지목전 토크로 꾸며드립니다. 이번 여름 더워도 정말 덥습니다. 서울은 역대 가장 긴 열대야 기록을 세웠고요. 제주에서도 한 달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코로나19가 재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더위에도 야외에서 일을 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건강도 돌봐야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지목전 내용은 입추도 말복도 지났지만 계속되는 더위에 대한 전망의 토크를 이어가 보고요. 내년부터 교육부는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각 가정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두고 연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디지털로 수업을 해야 하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목전에서 다뤄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오늘 함께 하실 출연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물리학자 이종필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식입니다. 날씨와 한평생을 한 분이시죠.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KBS 재난방송위원 또 전 기상청 대변인을 하신 분입니다. 자,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호 활동을 하는 분이시죠. 이고은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네,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더위입니다. 자, 이 더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네 분의 의견 또 전문가분들의 의견 함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성배 본부장님께 자, 이 여름이 날씨로나 더운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유독 덥단 말이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운 게 첫 번째 원인은 여름이기 때문에 덥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 이런 문제가 안 나오던 시절 1942년 대구에서 8월 1일 날 40도가 가장 1위였거든요. 그 기록이 2018년 그 8월 1일 홍천이 41도를 기록을 깼거든요. 예. 자,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 여름이기 때문에 덥습니다. 그런데 그 더운 정도가 이제 우리가 더위의 기준이 우리 몸에 느끼는 더위가 있고 기온으로 따지는 더위가 있는데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이제 폭염일수라고 그럽니다. 밤에는 해가 떨어지면 낮과 밤 기온차가 대개 한 7, 8도 정도 나야 되거든요. 예. 건조할 때는 뭐 크게 한 15도. 사막은 낮에 50도까지 올라갔다가 밤이 되면 10도까지 떨어지면 한 40도. 건조하니까. 그런데 우린 이제 요즘에 뭐가 달라졌냐면 더운 건 당연하죠. 저도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여름방학만 되면 그렇게 더웠던 생각이 나거든요. 예. 뭘 그때는 뭐 에어컨도 없었죠. 에어컨도 네. 없었죠. 그래서 이제 더운 건 당연한데 요즘에 이제 폭염 일수가 분명히 그 아까 말한 33도 이상인 날이 예. 50년대, 60년대보다 분명히 늘어났고 열대야 일수가 늘어났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느끼는 더위도 더운데 확실히 늘어났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상학적인 특징은 잠시 뒤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세 분께도 올여름
너무 덥구나. 어떤 상황일 때 올여름이 특히 다른 때보다 더 덥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이정필 교수께서는요. 일단 어제까지 서울의 열대야 연속 일수가 26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2018년하고 타이 기록이라고. 네. 오늘 밤도 아마 열대야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기록을 세우는 거고 연속 일수로 예. 이게 118년인가 하여튼 1907년부터 관측을 네. 시작했으니까 그걸 118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연속 일수도 길기도 하지만 이게 전체 열대야 일수도 네. 상당히 많고 그리고 아직 여름이 또 안 끝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보통 여름 때는 광복절 지나고 하면은 좀 밤에 선선해지고 살만했는데 그렇죠. 에어컨 없이도 좀 지낼만했는데 예. 입추 지나면 시원해진다 네, 그랬는데. 올 여름은 광복절이 지났는데도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고 열대야가 계속될 것 같은 지금 예보도 나오고 있고 이게 안 좋은 기록이 이제 계속되고 있어서 좀 두려운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름 어떻게 나야 되지 지금 참 걱정입니다. 예. 저도. 항상 연구에 몰두하는 이 교수님은 고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떤 건 고민이 되시고 네. 김은식 평론가는요.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가족이 부산으로 피서를 갔었어요. 오! 한 여름에 8월 초에 이제 갔는데 그래서 그때만 해도 덥긴 했지만 그래도 해수욕도 하고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가려고 하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가 이제 5살인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광복절 이후에 좀 선선해지면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좀처럼 꺾이지가 않으니까 사실 요즘에 휴가 트렌드도 7말 8초보다는 그래도 좀 벗어나서 광복절 즈음으로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런 트렌드와 상관없이 광복절에도 더우니까 휴가의 개념이 지금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 걸 느낍니다. 광복절 이후에 휴가 잡으신 분들 참 많아서 교통량도 많아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건 변호사는 어느 때 더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올해 특히 더웠는데요. 왜냐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거든요. 입학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할 때 방학이 2, 3일밖에 없었는데 이제 한 달짜리 방학을 맞이하면서 제가 요즘 너무 덥거든요. 더운데 아이랑 같이 있어서 더웠는데 실제로 폭염 일수도 역대급이라고 하니까 내가 느낀 더위가 진짜 더워서 그 더위에 느껴지는구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놀이터에 없어요. 아파트 보시면 너무 더우니까 저녁이 돼야 나와요. 보통 저녁 6시쯤에 돼야 놀이터에 아이들이 나오지 2, 3시 때에는 아파트에도 아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놀이터에도요. 네. 정말 심각한데 김성배 본부장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름이니까 더울 수도 있고요. 네. 또 기상 이변에 따라서 더 더울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건 진짜 이거 무슨 기상 재앙으로 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기후 위기라고 하잖아요. 이제 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8월 5일쯤 되면 동해안에 서늘해서 해수욕객이 끊겼거든요. 분명히 그래. 지금은 대기가 더워지니까 바닷물도 따뜻해졌거든요. 동해가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거기가 찬 바닷물이었는데 지금은 따뜻해졌거든요. 예. 자, 대기가 따뜻해지고 바다도 따뜻해지고 그렇기 때문인데 지금 그 동남아 하면 우리 기억으로 거기 어떻게 살지 이래잖아요. 예. 어제 동남아에서 온 분을 만났는데 자기도 못 견디겠대요. 아니 한국이 이렇게 더운 데냐고 보면서 예. 하여튼 좀 그 더위의 질이 다른가 봐요. 거기는 늘 더운데 하여간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들이 그 수치로 말하는데 올해 더위의 특징은 습도가 분명히 높습니다. 예. 7월 1일부터 어제 8월 15일까지 습도를 비교해 보니까 전국 62개 관측 지점의 평균을 내니까 예. 그 더웠던 2018년이 75%인데 올해가 같은 기간에 81%예요. 자, 이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밤에 그 수증기가 열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건조한데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이유거든요. 자, 올해 이제 그런 건데, 자, 이런 거는 이제 그걸 큰 틀에서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우리가 지금 어떤 변화를 실제 체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예. 자, 이 상황에서 나름 더운데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다. 감염자가 나온다.
김현수 병원 네.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래서 일단 동네 병원마다 지금 북새통인 상황인데요. 일단 통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둘째 주 기준으로 확진자는 35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8월 둘째 주 확진자는 17만 명이어서 절반이긴 합니다만은 뭐 통계 비교치를 보면 한 달 만에 9.5배가 증가했다, 6주 만에 22배가 폭증했다 이런 네. 이제 비교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8월 말이나 9월 초에 확진자가 정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돼서 사실 정점이지만은 9월에도 여전히 확진자는 많을 것이다 예측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깜깜이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 시스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요양 시설이 굉장히 위험하다, 뭐 우려스럽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원 변호사. 네. 자, 이 더운 때에 바이러스가 왜 유행을 할까? 전문가들 이야기도 좀 궁금합니다. 원래 이제 뭐라고 하는지, 네. 원래 감기 같은 이런 병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을 띠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온도랑 습도가 낮을수록 생명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 흔하게 추우면 감기 걸리고 이런 예. 바이러스들이 감염이 됩니다. 근데 코로나는 계절성을 띠지 않는다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과거의 예를 보면 이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유입된 지난 2020년부터 살펴보면 2차 유행으로 불렸던 게 2020년 8월에 2차 유행했습니다. 저도 이때 공판검사였었는데 법복에 너무 더운데 다 마스크를 쓰고 재판하느라고 모두가 되게 고생했거든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나고. 당시 또 검사하셨군요. 네, 당시에 네. 검찰에 있을 때 그 법복을 입고 마스크까지 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4차 유행으로 불리는 2021년도에도 유행했던 월수가 6월. 더웠을 때입니다. 그리고 6차 유행으로 불리는 것도 2022년 6월 모두 겨울철이 아닌 때에 발병이 됐고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계절성을 갖는 것은 오해다. 따라서 겨울에 코로나19가 유행한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아하. 특히 좀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가 요즘 에어컨 다들 트시잖아요. 예. 그러면 창문을 닫고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 한 분이 이제 코로나19에 걸리시면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특징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선배 본부장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네. 코로나 상당히 기상과 날씨와도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이네요. 네, 모든 질병이 다 날씨와 관계가 있죠. 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날씨가 따뜻해지는 쪽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예. 전 인류가 가장 두려운 게 질병 문제입니다. 식량 문제는 못 먹을 거, 바나나 못 먹고 다른 거 먹으면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에요. 식량 문제는 1번이 질병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겪어보지 못한 바이러스들이 창궐하면 아마 그 코로나보다 더 어마무시한 그런 옛날에 그 패스트가 유행하듯이 예. 그래서 기후변화로 기후가 변하면 두려운 게 질병 문제입니다. 왜냐 뭐 치료제도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질병이 창궐할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식량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문제들이 수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런 문제 때문에 그 기후 변화로 인한 그런 어떤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 문제죠. 네. 예. 방금 전에 뭐 김 본부장께서 바나나를 못 먹는다는 말씀하셨는데 신유빈 선수가 먹어야 되니까요. 바나나는 좀 별일 없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 코로나 걸렸었잖아요 얼마 전에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출연도 못 하셨는데 네. 지금 괜찮으신 거죠? 지금은 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하게 괜찮으신 네, 정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때가 제가 하필이면은 그 올림픽 개막하는 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 개막식도 못 보고 주말 아침에 너무 아파서 병원 예. 오픈런을 했었거든요. 오픈런을 아니 했는데 어떤 상태였으면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뭐 예. 호흡기 목 상태가 되게 안 좋았고 아프고 열이 좀 있었고 몸살. 진짜 전형적인 코로나 징후였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도 비슷하게 아팠는데 그때는 병원에서 검사하니까 이제 음성이 나왔었고 아하. 이번에는 조금 더 아파서 열도 뭐 38도 넘어가고 상당히 좀 고통스러웠는데 동네 병원에 제가 9시에 맞춰서 갔는데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저보다 더 부지런한 아픈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굉장히 아마도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저랑 비슷한 증세였고 대부분 그 중에 상당수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예. 감염된 것 같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집에 있는 진단 키트로 검사해 보니까 이제 양성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는 또 뭐 네. 격리를 자체 격리를 네. 하신 겁니까? 자체 격리를 한 거죠. 제가 그 주에 뭐 여러 가지 강연이나 일정들이 그때 몰려 있었는데 그래서 뭐
뭐 오프라인 강연은 이제 온라인으로 돌리고 다른 거는 또 이제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좀 예. 조정을 했었어요. 근데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이제 특별한 조치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5월 1일자로 그 코로나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예. 하향 조정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격리 같은 것도 이제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5일이 권고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증세가 좀 완화된 이후 24시간까지 뭐 이런 아하.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상태가 지금 위기 단계가 또 하향됐으니까 좀 더 느슨해진 거죠. 느슨해진 거고 병원에서도 그냥 코로나 같은데 의심스러우면은 집에서 한번 해봐라 해보고 예. 이게 의무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거 이제 알아서 좀 이렇게 조심하라라는 이제 예. 그 당부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료제도 받으신 거죠? 이제 증세를 완화시키는 처방을 받았죠. 예. 주사도 권했는데 제가 주사 맞는 걸 두려워서 주사는 안 맞고 약을 먹었더니 뭐 이제 금세 좋아졌습니다. 네. 여하튼 그 들어가는 비용은 네. 다 지불을 하셨다. 네. 더 이상 이제 무상은 아니다. 그게 지금 이제 경계 단계가 위기 단계가 완화가 되면서 예. 개인 부담이 좀 많아진 상황이긴 합니다. 예, 김진 변호사. 네. 근데 이렇게 이종필 교수는 상당히 또 체계적으로 잘 본인의 그 진찰을 받고 또 약을 복용을 했는데 직장인들은 좀 우왕좌왕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병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게 네. 공식적으로 허용이 되는 건지 어떤 절차 제도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떤가요? 일단 지난해 8월에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제 대폭 예. 축소됐고요. 그리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 지원비와 또 코로나 유급 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단이 된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 지침이 없거나 유명무실해가지고 참고 출근하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 개인 연차를 쓰는 것도 대기업이냐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작업장이냐에 따라 굉장히 또 다르잖아요. 예. 일이 많은 경우에 또 연차조차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미 휴가철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중소기업이나 이제 소상공인 작업장 같은 경우는 이미 개인 연차로 갔다 온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아하. 때문에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다시 또 휴가를 낸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런 점들이 좀 안타깝게 하고 있다. 특히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좀 문화적으로 뭔가 개선이 될 것 같다는 게 뭐냐면 아프면 쉬는 문화. 이걸 정착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많이 목소리를 부르짖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1년 만에 그 문화 혹은 목소리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 쉬는 문화는 바뀌지 않고 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거 변호사 이 대목에서 약간 법적으로 좀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좀 정부에서 비용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 부분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근로자가 사업주한테 따지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보면서 개인 연차를 소진한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게 착한 사장을 만나면 저는 이제 그냥 쉬어라. 저희 직원들도 몇 명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국가적으로 위기의 수준을 높여서 국가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어떤 법적으로 이것을 보상을 요구한다던가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뭔가 좀 체계적인 게 한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튼 다시 날씨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이 교수님 또 물리학자이시기도 한데 온도가 높다면 당연히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체온과 비교될 수도 있고 사망까지도 이럴 수가 있다고요? 예, 그 온열 질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의가 열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질환을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예. 뭐 두통이나 어지러움이나 뭐 근육경련, 뭐 의식저하 이런 것까지 올 수가 있고 열사병, 열탈진, 뭐 열실신, 또 열부종 같은 게 올 수도 있대요.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열 질환자가 작년보다 300명 넘게 증가를 해서 지금 2,5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사망자도 지금 이게 15일 기준인데요. 행안부에서 발표한 기준인데 사망자도 22명.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도 이제 그
평균적인 전국의 폭염 일수가 이게 지금 올해가 이제 16.1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네. 15일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제 4.1일 정도 증가를 한 거고 폭염 계속 또 일수가 늘어날 수가 있고요. 네, 계속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온열 질환자가 지금 증가를 한 것 같고 가축도 좀 폐사를 많이 해가지고요. 예. 8월 14일까지 지금 집계된 게 뭐 거의 한 78만 마리. 뭐 돼지 가금류 포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동물도 지금 힘들고 사람도 지금 정말 사람 잡는 더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범선 이번 이야기 안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열 질환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에어컨 빡빡 나오는 네. 실내 들어가서 쉬면 되지, 예. 그늘에 가서 쉬면 되지, 예.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어떤 대비를 해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폭염을 그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나 홍수 같으면 뭐가 눈에 보이잖아요. 도망을 가거나 그 자리를 대피를 하면 되는데 이건 전체가 다 더우니까 2003년도에 유럽은 이번 프랑스 올림픽 때도 문제가 되던데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가정에 에어컨 설치가 안 되는 기후예요. 그래요. 아니 필요 없는 자동차에도 에어컨이 있는 자동차들이 요즘에 이제 기후 변화로 자동차 에어컨이 있지. 맞습니다. 이번 올림픽에도 그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에어컨이 필요 없는 그런 기후였어요. 2003년도 그 확 폭염이 나서 한 3만 명이 사망합니다. 전쟁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3만 명이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심각성을 알 수가 있겠죠. 질환자, 노약자, 영유아 아주 위험하죠. 예. 그래서 만약 우리 요즘에 같은 에어컨이 없이 지금을 한 26일 오늘 열대야가 26일째거든요. 서울. 예. 그런데 오늘이 8월 16일인데 앞으로 한 열흘은 더 지속될 거거든요. 기록은 분명히 깨는데 자 그러면 이게 만약 요즘같이 에어컨이 없으면 쓰러져 갑니다. 노약자는 그냥 주무시다 가는 거예요. 자 그게 폭염이거든요. 자 그래서 뭐 대책은 아까 말한 그 뭐 열탈진 이제 메스껍고 여러 가지 증상들 이렇게 더워서 지금 이렇게 견디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이유가 뭐 지하철이고 자동차고 버스고 다 사무실이고 에어컨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중내산해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게 폭염입니다. 전쟁 안 났는데 3만 명이 죽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홍보사님, 근데 지금 기상 예보를 보면은 아까 우리 김원식 평론가도 강복절이 지나면은 조금 이제 날씨가 누그러뜨질 거는데 밑에서 태풍이 오면서 밀어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네. 지금 이제 태풍이 8월 들어서 4개 5호, 6호, 7호, 8호가 생겼는데 예. 다 이제 없어지고 5호가 일본 북쪽에 상륙해서 많은 비 뿌렸고요. 지금 7호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동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 여행 계획자분들은 아마 항공기가 안 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 태풍들이 이제 글로 갔고 이쪽에 태풍이 발생해서 필리핀 동쪽 우리나라 쪽으로 대만으로 가느냐 필리핀으로 가느냐 우리나라로 오느냐 이런 논의를 할 그런 그 태풍들이 안 생기고 있거든요. 예. 저쪽 오른쪽에 생겨서 지금 중국 쪽으로 갔고 그만큼 지금 이 더운 공기가 우리 이 아시아 이쪽 그 서태평양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확 누르고 있거든요. 자 이게 깨져야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 더위가 없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주거나. 예. 근데 내려올 조짐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공기는 끊임없이 이게 순환을 하는 게 공기인데.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태풍이 와서 한바탕 확 그 비를 뿌리거나 예. 강한 바람으로 더운 공기를 확 쓸어 날리거나 하하. 두 가지 해줘야 되는데 오늘이 16일인데 맞아요. 광복절 지나고 나면 약간 그 어르신들이 야 살만하다 이런 얘기 꼭 했거든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처서 되면 확실히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거든요. 처서 그게 8월 22일인데 오늘 16일에 6일 남았는데 20날 그 저기압 지나면서 전국에 비가 올 겁니다. 그런데 이 비가 그냥 비 오니까 그 일시적으로 마당에 물 뿌리듯이 일시적으로 기온은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뭐 오히려 습도만 확 높여가지고 더 더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이 지금 거대한 이 북태평양 고기압, 티벳 고기압을 확 무너뜨릴 그런 조짐이 알겠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한 8월 예. 말까지 예. 덥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폭염주의보 문자는 계속합니다. 이건 변호사. 네.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도 지나가다 보면 건설업 공사 현장에 계신 분들 이게 가능할까 저 공사가
그러다 보니까 5개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 규정이나 대책 마련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정부에서 안 그래도 지난 5월에 가이드라인을 좀 내놨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지난해도 이 코스트코에서 주차장 카드 관리를 하던 청년이 더운 주차장에서 무려 3만 보를 걷다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는데요. 예.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체감 온도가 31도가 넘으면 이 각 사업장은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해야 하고요. 또 그 온도가 33도, 이 주의 단계가 넘으면 매 시간 10분씩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35도가 넘을 경우에는 매 시간 15분씩 휴식을 주어야 되고요.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에는 작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권고에 그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기 어렵고요. 특히 작은 현장, 또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안전뿐만 아니라 생명과도 관련되는데 이 교수님 일하다가 적어도 이게 질환이나 더워서 죽는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고 또 지금 건설 현장에는 이 이주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반드시 막아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경고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 아니 35도까지 올라가면은 그냥 뭐 어떤 시간대와 상관없이 일을 중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오후 몇 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군대에서 33도 이상이면 그러니까요. 훈련이 중지되지 네, 않았어요. 군대에서 저도 이제 그 생각났고 군대에서도 30 몇 도만 35도까지 아니고 33도인가 그렇게 되면은 모든 훈련 중지하고 네. 그것도 사실은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은 장병들이 그런 또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치가 내려진 맞아요. 거잖아요. 예. 그 지금 우리 산업 현장에서도 이거는 좀 그것도 그나마도 권고에 그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제고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기후 위기가 계속되면서 이런 지금 폭염 일수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네. 혹독한 환경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옛날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야외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그 13일인가요? 그때는 그 전남에서 그 중학교 급식실에서 이제 작업하시는 분이 이분이 이제 에어컨 설치 작업하다가 이제 쓰러져셔가지고 병원에 이송했는데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땡볕도 아닌데 예. 그리고 이분 나이가 28세더라고요.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도 지금 실내에서 작업하다가 이게 너무 날이 더우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들도 지금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는 와중이면은 냉방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냉방이 안 되면 실내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지금 고려를 해서 뭔가 지금 좀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느냐. 근데 예. 사실 특히 이제 건설 노동 같은 경우에는 위험에 굉장히 훨씬 더 강력하게 노출이 되는데도 뭐 보면 이제 10명 중 8명이 이제 폭염 경보에도 일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작업 중지권을 사용한 것도 10%밖에 없다 그러고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뭐 통계를 보더라도 그 건설 현장에서 온열 질환의 산재 비중이 높다고 이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이걸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럴 때 이런 더위 또는 이상 기후를 다룬 영화가 또 생각나게 됩니다. 김성병관님, 혹시 이렇게 찌는 듯한 더위, 살인 더위를 다룬 그런 할리우드나 하여튼 우리 국내 영화가 있었을까요? 그런 작품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실 소리 없는 살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열 질환, 특히 무더위로 인한 사망에 관련돼서는 스펙타클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극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룬 작품들이 없어요. 대부분 뭐 예를 들면 해운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지진이 일어가지고 해일이 오는 예를 들면 뭐 토네이토 뭐 이런 경우는 뭔가 장쾌하고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살인자인 이 더위 같은 경우는 시각적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다루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영화계, 대중문화계도 좀 이런 점은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원식 평론가 여쭤보시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더울 때 공포 영화 보면 체온이 내려간다. 네. 그래서 시원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공포 영화를 보면 뭐 13일에 금요일 이런 거 보면은 체온이 내려가고
더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사실 이제 공포 영화 관련돼서는 왜 약간 시원한 효과가 있느냐라는 거는 예. 사실 뭐 이종필 교수님 분석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긴장을 쫙 하다가 딱 풀어지는 순간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든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긴장을 했다가 이제 안정된 공간으로 왔을 때 뭔가 편안함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더위를 약간 잊는다. 뭐 이런 이제 어떤 공간 환경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공포 영화가 극장가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공포 영화가 예전에는 여름에 뭐 13일의 금요일도 말씀하셨지만 여름에 이제 개봉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공포 영화를 찾아볼 수가 없고 되게 봄이나 가을로 쫓겨갔어요. 제가 봤을 땐 요즘에는 공포 영화를 좀 무섭게 많이 안 느끼시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공포 영화로 무더위를 잊으시려고 해도 극장가에서 공포 영화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좀 아쉽습니다. 김성배 부부장에서도 무슨 뭐 말씀하시는 건데 영화 관련된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영화가 이 더위 가지고는 그런 주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하여튼 저는 여름하면 뭐 생각나는 영화가 있으시다면 또. 여름 네. 영화가 딱이 금방 떠오르진 않는데, 저는 이 더운 때 저 개인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 더위를 넘기냐? 일체 유심조. 저는 영하 30도를 떠올립니다. 겨울에 영하 30도에 네. 굉장히 마음의 자세를 달달 떨었거든요. 저 전방에서. 네. 그때를 생각하면 약간 그 몸이 아까 공포 영화 보는 것처럼 영하 30도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 막 온몸이 시리고 눈꺼풀에 눈이 싹 이렇게 얼어요. 그 눈액이 그 정도로 추운데, 그러면은 정말 공포 영화보다 더 서늘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군대 시절에. 예, 군대 시절에 영화는 본인이 경험한 가장 추울 때를 네. 생각을 해보시면 공포 영화 보는 것보다 더 서늘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 본부장님 군대 이야기는 병장 만기제에 대한 저는 공감이 가는데, 또 군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네. 또 네. 취향이 또 다르기 때문에 네. 이문 변호사는 여름하면 딱 생각나는 뭐 영화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여름에서 떠오르는 영화는 없고, 무더위를 잊을 때 저는 오히려 겨울이 배경이 되는 크리스마스 배경 영화를 보는 걸 정말 추천해요. 뭐 예를 들어 러브 액츄얼리 같은 이렇게 눈 내리는 배경의 그 영화를 보면 그냥 뭔가 좀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그래 곧 겨울이 올 거야, 지금 찌는 듯한 더위 뒤에는 찬바람이 불 거야. 큰 틀에서는 지금 김 본부장님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군대는 아니지만 저는 로맨틱한 네. 겨울 영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네요. 이종필 교수는요? 저는 이번 휴가 때 아주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돼서 네. OTT에 있는 스위트홈, 네. 이제 새로운 세 시즌이 번째 나왔다고 시즌. 해서 제가 그 시리즈를 다 못 봤어요. 못 봐서 새 시즌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좀 새 시즌을 보기 위해서 정주행해야겠다, 시즌 1부터. 예. 그 시즌 1을 봤는데 이게 좀 약간 판타지면서 크리처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을 잊게 만들어요. 현실을 잊고 그 안에서 뭔가 좀 그 환상의 세계로 빠져드니까 좀 현실하고 동떨어진 세계로 내가 이제 몰입을 하게 돼서 좀 더위를 잊게 된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에게 좀 이런 장르, 좀 비현실적인 예. 어떤 그런 스토리 장르를 역시 과학 기술의 힘을 빌어서 시원한 알겠습니다. 에어컨 밑에서 네네.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 정도 지점에서 전문가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신 변호사 보기에는 어떤 영화 봐야 좀 더위를 이기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제 이곤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어받아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국가대표. 그래서 스키 점프를 하는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좀 시책을 좀 말씀드리는데, 올해 강릉시 연곡 해변에 어떤 버스가 등장을 했냐면 책버스가 등장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캠핑장 가고 해수욕장 가면 사실 피서 가셨는데 너무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에어컨을 찾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여름철에 또 책을 굉장히 많이 읽거든요. 그럼 곳곳에 좀 책버스를 많이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책버스 안에 들어가시면 책도 읽으시고 또 영상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자체나 국가 시책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까 이종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가 제일 시원한 여름일 것 같기 때문에 내년에 좀 준비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거예요. 김 본부장님. 네. 영화 투모로우를 보면 네. 이게
미국의 이 북쪽에 얼어붙는 그런 재난 영화였는데 네. 막 난기류가 나타나서 예. 비행기가 막 추락하고 그런 네, 이야기가 네.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기상 관련해서 이야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의 리뷰에 비행기 안에서 흔들림이 심해서 이건 난기류가 어떤 현상입니까? 저도 한 달 전인가요? 제주도를 갔는데 제 인생에서 비행기 안에서 이 비행기가 떨리는 현상이 한 30분을 진행하는데 처음 느꼈거든요. 그 난류에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이 되면 햇볕을 받으면 공기가 가열이 돼서 이제 상승을 하니까 여름에 낮에는 늘 에디라고 하는 공기가 이렇게 소용돌이가 늘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더 강한 이렇게 일사에 의해서 상승하게 되고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되고 이게 뒤집히게 되는 거죠, 공기가. 자, 그 속에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래서 그런 공기 덩어리가 예상이 되면 레이더로 당연히 아나운서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 안전벨트 매라고. 예. 그런데 이런 그 올해 그 천둥 번개가 이제 기상청 낙뢰 관측 장비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무지무지하게 많이 이 천둥번개가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하늘에서 굉장히 많이 쳤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지구온난화에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난기류가 더 자주 발생한다거나 예. 그런 천둥번개가 더 많이 친다거나 그로 인해서 뭐 기온 상승, 폭우 뭐 이런 게 대동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는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종필 교수는 이런 난기류 현상 요즘에 유독 난기류 비행기에서 크게 당황했어요 이런 리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오면서 예. 구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굉장히 구름보다 상당히 높이 있는 위치였는데 난기류에 휘말려 가지고 그 제주도는 잠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음료수 서비스를 잠깐 하는데 그게 중단이 됐었어요. 너무 크게 흔들려 가지고 예. 저는 또 워낙 그 겁이 많은 새가슴이라서 정말 무서워서 의자를 붙들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공포의 시간을 가졌어요. 아주 예. 잠깐이지만. 그래서 이게 그 전문가들도 이제 이런 현상을 분석을 좀 한 것 같은데 지금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이제 그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돼서 그런데 이 농도가 올라가면 이제 제트기류에 영향을 좀 줘가지고 그 어떤 그 풍속 차 이거를 좀 증가를 시켜서 그 난기류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청천 난기류라는 게 있대요. 예. 맑은 하늘에 난기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우리 그 김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통상적인 어떤 난기류도 있지만은 예. 이런 청천 난기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조종사들 분들 이제 뭐 예측을 하거나 이럴 수도 없는 거니까 갑자기 이제 돌발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상당히 좀 위협적.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저 국제항공기 중에서도 항공사 중에서도 뭐 이제 컵라면 서비스를 중단한다라든지 이게 이제 난기류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렇죠.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뜨거운 물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웃어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직접 경험해 보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웠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점점 더 날은 더워지고 또 그것으로 인한 각종 재난 위협까지도 이제는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가장 반가운 소식은 가을이 오는 소식일 텐데. 네, 그렇습니다. 김 본부장님, 네. 가을이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절 절기상 중국의 그 날씨 변화를 보고 그 만들었다는 우리 24절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입추라고 하는 가을에 들어선다는 건 지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좀 안 맞아가지고 입추가 지났는데 왜 이래 이러는데 자, 이 가을은 분명히 옵니다. 그건 뭐 분명히 오는데 언제 오느냐인데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오늘로부터 한 열흘 이내에 예측해 보면 아까 말한 20일 날 전국에 비가 오는데 그때 예. 일시적으로 한풀 꺾인 뒤에 어허. 다시 또 한 33도 일부 내륙 대도시는 그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나. 이제 비가 온 뒤에는 굉장히 습해지거든요. 그러면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뭐 가을이 언제 옵니까? 뭐 언젠가는 오는데 날짜를 꼭 찍어서 예상하기는 어렵다. 예. 근데 20날 비 오면 조금 일시 주춤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오지 못한다. 그런 거 보면 그리고 남서류 따뜻한 남서류가 계속 우리 쪽으로 오거든요. 이렇게 유입이 되고 태풍이 우리나라 쪽을 조짐은 한 열흘 이내에서 안 보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우리가 말한 늦더위가 한 8월 말까지는 이제 8월 말 더운 건 뭐 우리가 늦더위라고 안 그러는데 왜냐하면 여름 속에 있는 거니까. 예. 근데 다른 해와 비교해서
처서가 22일인데 처서 지나면 진짜 선선한 바람 들어오는데 올해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도 뭐 추석 명절입니다. 9월 아마 되면. 초에 또 10 며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추석 때 물론 이제 그 더운 추석을 보낸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제 그때쯤 가면 지금만큼 낮 기온이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목전 토크 로고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진짜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토크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종필 교수,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이고은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교육부 디지털 교과서 도입 추진과 관련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너무 이런 시기에 많은 영상에 노출되었고 또 우리 아이들이죠. 교과서마저 디지털이어야 하나 이런 논란도 있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 교수님이 학교에 계시니까요. 먼저 디지털 교과서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영어로는 AIDT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예. AI는 이제 인공지능이고 DT는 디지털 텍스트북의 약자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인공지능이 탑재된 태블릿 PC를 보급을 하고 거기 이제 챗봇 기능도 장착이 돼 있고 이제 그걸로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고 챗봇 기능이 장착돼 있으면 보조교사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거를 그 국가 차원에서 그 DT를 도입하는 것이 한국이 최초라고 하는데 지금 예. 교육부 계획이 내년 2025년부터 초등 3, 4년 그다음 중1, 고1 대상으로 영어, 수학, 뭐 정보 교과 뭐 이렇게 제한된 영역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단계적으로 도입을 해서 2028년에 전 과목 도입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설명 듣고 보면 AI 요즘에 뭐 반도체도 AI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솔깃하게 들리는데 이건 변호사 학부모들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데 디지털 교과서 도입 두고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까? 저도 초등학생 부모로서 저도 반대합니다. 사실은. 근데 학부모들이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 이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미뤄달라라는 청원이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올라왔는데요. 이 청원의 취지를 좀 살펴보면 자녀들의 이 스마트폰 그리고 이 디지털 기기의 과사용 문제 또 문해력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좀 미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청원인은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이미 수년 동안 우리 학부모들은 자녀의 과도한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예전에는 안 하던 이 가정 불화를 거의 매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충을 토로했고요. 학부모들은 이 교과서까지 굳이 이 디지털로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면서 학부모들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김민식 변호사. 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우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가뜩이나 많은 영상과 접하는데 또 교과서까지 다 디지털이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좀 문해력이 떨어진다. 독해력도 떨어진다. 이게 문해력과 독해력이 뭐길래 저하된다라고 보는 걸까요? 사실 문해력, 독해력에 관련돼서는 뭐 어휘력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베스트셀러 중에 여러 책이 어휘력에 관련된 책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면 그게 뭐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천시의 행사가 취소된다고 알림장을 보내면 우천시가 어디 있는 시냐, 어디 있는 지자체냐라는 것이죠. 또 온라인상에서 3일을 뜻하는 순 우리말이죠. 사흘을 숫자 4로 인식하는 사례라든지 또 이건 뭐 많이 알려졌는데 심심한 사과. 라는 것을 이제 지루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이게 마음 깊이 사과한다는 것이 심심한 사과죠. 그러니까 여기서 심심은 이제 깊을 심자를 써가지고 깊을 예. 심자가 두 번이니까 깊이 사과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날 오늘을 의미하는 금일을 금요일로 오해한다든지
또 한 학교에서는 도서관에 사서 선생님께 책을 반납하라고 했더니 한 부모가 책을 사서 반납하는 일도 발생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이들의 문해력, 독해력, 어휘력이 문제다 하지만 사실 학부모들도 문해력, 독해력이, 어휘력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본인들도 이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아이들한테 인공지능 교과서 주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성길 전 본부장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김 본부장님이 한참 성장할 때는 정말 책이 사실은 그렇죠. 공부의 핵심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책밖에 없었죠. 예.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건 책을 뺏어서 뭘 감추고 막 이런 그렇게 성장한 사례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책을 많이 읽으니까 책을 감추고 막 이러던 그런 부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디지털적이면 이제 수단은 정부가 다 보급을 하나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책도 못 사던 그런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커버가 되는 전제 조건이죠. 그런 걸 한다는 건 아까 말한 그걸 디지털 텍스트를 보려면 자기 돈으로 사는 그런 제도인지 그건 제가 교육 현장에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마 다 지급이 될 거예요. 지급이 네. 하여튼 그런 어휘력 문제는 뭐 책이건 그런 어떤 전자책이건 많이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지 책이냐 전자책이냐로 결정되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어휘력은 그걸 책으로 볼 걸 이걸로 전자로 봤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런 어휘력, 문해력이 약해지고 그런 문제에 저는 의구심을 갖는데 결국은 수단이 책이건 디지털 책이건 많이 읽고 많이 이렇게 이해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아까 언급한 그런 그 어휘력들이 그 옛날에 그 유머와도 관련이 되는데 우천시를 그냥 진짜 이게 사실은 내가 여기서 한자 교육 그런 그 토론장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데요. 우리가 한자 교육을 안 해서 이제 생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한글 세대인데 그래서 우천시 이거 지금 아까 말한 어디에 있는 시냐 제가 농담으로 저는 안산 땅이 15,000평입니다. 그래. 그러면 안산의 땅이 15,000평이냐 그러는데 사지 않은 땅이 15,000평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빵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여간 이제 그런 거와 맥락이 같은 얘기인데요. 하여간 디지털 그런 거건 이제 어떻게 건지 그 교육적인 방법으로 좋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수업에서 그리고 입시에서도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생긴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요즘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혹시 수학책 보셨나요? 수학책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이니까 요즘에요. 수학학원을 초등학교 저학년을 2개를 보냅니다. 연산학원, 사고력 수학학원.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이 뭐냐면 예전처럼 그냥 5 빼기 1이 아닙니다. 정원이 있는데 오리가 5마리가 있었는데 농부가 오리 1마리를 가리고 이런 식으로 그 문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 그래서 창의력이라고 되게 강조하고 사고력이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교과서상에도 정말로 문해력이 없고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문제에 접근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분들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이들이 이 교과서에 적힌 글들을 이해를 못해서 이 개념을 설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어서 뭐가 이렇게 저하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은 선생님 저하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유수의 기업들이 이렇게 큰 발전을 이뤄냈다면 유수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핵심 이제 요 단어에서 얘기하는 개념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이런 미사여구마저도 하나하나 다 설명해줘야 되니까 교사분들도 굉장히 고충이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학년이 갈수록 지문도 길어지고 문제도 복잡해지니까 이런 문해력이 저하된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부 생각은 어떤지 좀 이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찬반 또 어떻게 인식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국 시도교육청의 설문조사 공문을 발송해서 초중 고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19,667명 대상으로 지난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설문이었는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73.6%, 동의한다는 답은 12.1%. 물론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또 생각할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의견도 중요하고요. 이정표 교수는 이 디지털 교과서 도입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장점은 분명히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뭐 맞춤형 학습을 한다든지 쌍방향 학습이 가능하다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과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직관적인 어떤 정보 전달이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글로 보는 것보다 아니면 교과서의 사진이나 그림을 보는 것보다 다양한 어떤 뭐 매체라든지 뭐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떤 학습을 하면은 뭐 굉장히 이제 그 현상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저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어 학습에서도 분명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다양한 상황별 어떤 뭐 표현 습득이나 이런 게 이제 가능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릴 때부터 이제 디지털 안전이나 보안, 뭐 윤리 이런 것을 좀 이제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디지털이나 AI 같은 새로운 기술을 어릴 때부터 친숙해질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장점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금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일단은 하나 있고 현실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탑재되는 인공지능이 우리가 뭐 흔히 아는 뭐 챗GPT라든지 뭐 클로드라든지 이런 그 대규모 언어 모형 기반의 인공지능이 아니고 그런 고성능의 인공지능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단순한 어떤 그 이제 기능이 이제 학생들의 오답 패턴을 예측을 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정답률을 높이는 그래서 오류 정정의 어떤 단순 기능이 지금 탑재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그래서 이게 과연 좀 이제 올바른 방향이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현장에 계신 분들 제가 최근에도 이 관련된 업무를 하신 분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지적한 게 뭐냐면 이걸 굳이 교과서로 해야 되느냐. 근데 교과서는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획일적 정말로 이제 그 전일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교과서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교육과정 전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연계가 돼서 지금 이게 디지털 교과서에 녹여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이제 가능할 거냐라는 점들을 지금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서 서로 인간적으로 부대끼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느끼면서 선생님이든 친구가 됐든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게 디지털 교과서로는 이제 극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서 좀 졸속 행정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고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그 디지털 교과서 도입했다가 부작용 때문에 이렇게 축소하거나 폐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좀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식 평론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저는 뭐 대중문화 흐름하고는 반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하면 당연히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2025년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모든 걸 지금 교사가 다 숙지를 해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결국 실험 대상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 따라서 성과는 또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반대할 거고 또 학생들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겠죠. 아까 왜 대중문화 흐름하고 좀 반대 흐름으로 가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미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은 디지털 기기에 너무 과몰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히려 저도 제 자녀를 보면 종이책을 너무 좋아하고 그다음에 얇고 넓은 책을 좋아하면서 자기가 만지면서 이렇게 찾아보고 집중하고 이런 것들을 일단 훈련을 해놓고 그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교재로서의 AI 교과서가 가야 되는데 무조건 지금 무슨 실험을 하듯 그런 과정도 겪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본론한다는 거는 유럽처럼 굉장히 부작용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히려 초등학교 때는 직접 대면 교육, 체험, 관계성,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런 거 많이 지적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선 하는 것이 좀 흐름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지금 디지털 교과서 도입하면서 시험에서는 또 쓰기의 중요성이 커진다. 그럼 과연 이건 어떻게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느냐? 쓰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교육 체제에서 쓰기의 중요성은 커진다. 반면에 이 변호사님, 또 디지털 시대를 역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보완하면서 디지털 교육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뭐
각 입장별로 뭐 논거는 다 있겠죠. 근데 저는 교과서까지 굳이 디지털화 해야 되냐. 요즘 기어다니는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본다. 카페 같은 데 보시면 엄마들이 다 아이 손에 쥐어주잖아요. 예. 근데 참 모국어처럼요. 애들은 신기합니다. 저도 아이 키우지만 안 가르쳐줘도 스마트폰은 그렇게 유튜브를 잘 열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금방 습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현장까지 교과서까지 굳이 디지털화를 하지 않더라도 이 디지털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젊은 세대는 이미 갖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쓰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법조인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검찰에 있을 때는 공소장을 쓰죠. 그리고 변호사로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씁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젊은 세대 법조인들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자기소개서 쓰는 거 보면 너무 간결해요. 줄임말도 있고. 근데 그 줄임말을 진짜 이 친구가 정식 용어라고 알고 쓰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렇게 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변호인 의견 쓰는데 이 피고인은 알바 중에 아르바이트인데. 그러니까 예. 그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쓰기 능력이 조금 많이 떨어졌다. 아하. 그리고 요즘 판사들의 판결문을 봐도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고 싶어요. 무죄를 다퉜는데 무죄를 다퉜는데도 유죄를 쓰면서 왜 유죄인지를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유죄다. 맞아. 이유가 예. 없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항소를 해도 도대체 뭘 반박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쓰기 능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면서 네. 법 쪽에서도 제가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요. 아이를 키우거나 이런 또 현장에서도 쓰기 능력,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굳이 교과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나?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사실은. 아니 이 대목에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김 본부장님 실제로 뭐 기상 관련된 용어들도 어려운 용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우리가 정확하게 내용들을 몰라서 한이 바람이 뭔지 뭐 돌개 바람이 뭔지 이러는데 실제 이런 기상 용어도 좀 쉽게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법률계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아까 말한 한이바람이네 이런 거는 네. 이제 본인들이 안 써서 그렇지 그게 무슨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세대가 아까 지금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디지털 텍스트 저도 저기에서 어떤 좀 저의 대상은 없지만 좀 이상하다 이런 반대의 입장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말한 어떤 쓰기 같은 문제들은 결국은 교육의 어떤 방법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요즘에는 편지를 안 쓰잖아요. 편지. 옛날에 그 연애 편지 쓰던 세대 안 나시나요? 우리는 그런 거 쓰던 세대였는데. 그 내용은 조금 추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부 카톡으로 그냥 단문으로 보내잖아요. 예. 그게 교육에도 아마 적용이 그대로 현실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상 관련해는 이렇게 뭐 의학 용어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저는 방송에서 가급적 쉽게 풀어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어떻게 있을까요? 좀 어려운 용어인데 풀어서. 그러니까 아까 한이 바람은 그렇지만 대기 불안정. 대기가 불안정하구나. 맞죠? 대기 불안정. 이제 이런 그다음에 뭐 집중호우, 국지성 집중호우 이런 게 어려운가요? 그냥 이름 그대로 우리는 보면 아는데 국지성 집중호우 뭐 이런 것들이 국지성이 어떤 특정 좁은 지역에 좁은 지역에 이제 집중되는 비다. 게릴라성 폭우는 그럼 어떻게? 그게 언론이 만든 건데 기상용어는 아니고 폭우가 여기 내렸다가 수원 내렸다 서울 내렸다 막 게릴라가 총 쏘듯이 그래서 언론이 게릴라성 폭우가 많다. 또 뭐 도깨비성 장마 막 이러더라고요. 금방 여기 나타났다 저기나 비가 내 이렇게 이제 그 현상을 재밌게 표현하는 언론이 먼저 쓰기 시작했는데 기상용어는 기상용어는 아니죠.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급적이면 어려운 용어를 아니고 쉽게 쓰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죠. 특히 우리가 방금 전에 이건 변호사가 말씀하시기도 했지만은 실제로 또는 법률 용어도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바꿀 수는 없나요? 쉽게 바꿔야죠. 저도 대학교 1학년 딱 이제 법학과 들어갔는데 민법 총칙부터 한자가 다 가득 채워져 있고 그 한글을 은는이가만 한글인 느낌으로 교과서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자가 좀 약해가지고 저희 부모님 교과서 밑에 이렇게 음을 달아주기도 하셨어요. 1학년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어려웠고 전 이게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법이라는 건 어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법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되잖아요. 미국 법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정도의 수준만 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법률 용어 굉장히 어렵고 한자어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쓰는 단어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선의, 악의, 우리 이런 것들 좋은 뜻, 나쁜 뜻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게 법의 영역에 오면 선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몰랐던 사람, 악의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던 사람을 악이라고 선의의 합니다. 피해자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히 다른 용어로 쓰이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인이 알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판결문도 좀 쉽게 써주려고 요즘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 법률 왜 해당 법명도 왜 되게 길고 복잡하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띄어쓰기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더 쉬워져야 그 됩니다. 바꾸기 무슨 허지 않았어요? 그거 하는 걸 꽤 오래 했다고 저 생각하는데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근데 여전히 악의와 네. 선의는 동일하게 쓰이는 법전 그러니까요. 자체도 맞아요. 어렵죠. 법률 용어 보면 예, 이해 안 네. 되는 부분 많죠. 예. 자, 그런데 디지털 대세를 거스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좀 이 디지털 시스템이 도입되면 우리 디지털을 잘 이해하려는 디지털 문해력이 생길 것 아니냐 이런 또 주장도 나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대한 청소년 소아과 여기서 이제 2020년에 쓴 글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영화 좀 어린 애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영화들이 네. 디지털 미디어에 많이 노출됐을 때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단 밝혀진 바로 앞으로 또 어떻게 뭐 새로운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두뇌 발달 저하한다라든지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그 디지털 미디어는 너무 자극적이고 주의를 너무 잘 끌고 이제 그런 요소들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이제 두뇌가 발달할 때는 그렇게 좀 이렇게 세지 않은 저자극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요소들 이런 것들에도 이제 반응을 하도록 오감을 다 느끼면서 이렇게 그 두뇌가 커가는 이제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접하는 어떤 그런 매체들, 디지털 매체들은 일단 2차원으로 한정된 그런 굉장히 자극성이 높고 화면도 밝고 빨리빨리 지나가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잖아요. 이런 것이 좀 종합적으로 두뇌가 발달하는데 좀 안 좋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뭐 충동 조절 뇌 기능에 문제가 된다라든지 뭐 집중력 감소한다라든지 언어 발달에 지연이 생긴다라든지 이제 어린애들 같은 경우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초등학교 4학년 국제읽기 능력 시험 평균 점수가 이게 감소했다 그래요. 디지털 교과서 도입한 이후로. 그래서 종이책 읽기와 연필을 이용한 글쓰기 시간 늘리기로 했고 노르웨이에서도 이제 뭐 비슷한 이제 디지털 매체로 읽은 학생이 독해력이 20% 이상 떨어졌다라든지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아주 뭐 완벽한 어떤 그런 결과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참고 자료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제 말씀하셨듯이 디지털에 친숙해지는 거는 어릴 때부터 친숙해지는 게 저도 그러니까 필요할 것 같은데 뭐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디지털 매체에 많이 노출될수록 또 장점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직 우리가 좀 모르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제 생각에는 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보다도 이제 교육부에서 세계 최초에 좀 약간 이렇게 좀 꽂힌 게 아닌가 느낌이 좀 들어요. 월드 베스트. 너무 서둘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타이틀보다는 좀 신중한 접근. 학생을 실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일선 선생님들의 동의와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참여를 설득을 하고 참여와 동의를 얻은 다음에 좀 이거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어떨까 교육을 잘 싶습니다. 알고 있는 교사분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김현식 평론가에게는 이런 걸 좀 다루고 있는 뭐 국내 영화가 있을까요? 디지털 수용에 있어서의 어떤 충돌. 그 이제 사실 이제 대중 영화에서는 주로 AI에 관련돼서 뭐 로봇 영화 이런 것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존재론적 레이드 러너 같은 그런 블레이드 러너 같은 그런 작품 유형의 철학적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교육적인 측면은 좀 많이 덜 다뤄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사실 AI 교과서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 유아들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을 자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 어떤 기업 차원에서는. 근데 이제 제 딸을 보니까 그거를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을 애니메이션 상황에서 이제 산수도 하고 이제 국어 표현도 하고 영어 표현도 하는데 혼자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재미있는 것만 봐요. 약간 어렵거나 좀 접근하기 힘든 경우는 안 하거나 이래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 AI 교과서 많이 유용한다 하더라도 좋은 교사 또 옆에 좋은 부모가 있을 때만 그 컨텐츠가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왜냐하면
교육을 어쨌든 받아야 되는 아이 혹은 대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AI 교과서 자체가 무엇인가를 다 성취해 주기에는 힘들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교사들한테 그걸 빠른 시간 내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때문에 한다는 거는 여러모로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지목전 토크. 오늘은 여름 더위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네 분께 혹시 무더운 여름 좀 추천할 만한 또 디지털 관련된 충돌과도 연결됐을 것 같은데 뭐 추천할 책이 있으시든지 아니면 디지털 충돌과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조화를 이루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 자유롭게 네 분 말씀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고 변호사부터요. 저는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형사 사건에 되게 궁금증도 많으시고 또 여름에 또 굉장히 또 강력한 그런 사건 보면은 좀 더위를 잊으실 수 있잖아요. 예. 제가 추천하는 책은 이 김웅 작가의 검사 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법무연수원에서 이제 검사 처음 됐을 때 저희 교수님이셨는데요. 김웅 교수님. 그 검사 내전 책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환상을 가지는 검사라는 직업과 실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검사의 실제 삶이 그 검사 내전이라는 소설 속에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나왔지만 꼭 한번 소설 보시면 더 생생하고 상세한 묘사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예. 김성회 법무사께서는 네, 저는 어떤 특정한 책보다는 예. 지금 오늘 우리가 논의한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 폭염 예. 이 문제가 왜 생겼냐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석탄과 석유를 많이 사용해서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다 원인은 지금 밝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좀 행동하자. 이제 이걸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정필 교수는요? 우리가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볼 때도 자막이 있으면 훨씬 더 이게 이해가 잘 돼요. 그 OTT 볼 때도 이제 요즘 자막을 켜놓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한국 콘텐츠라도 저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 역시 그냥 단순한 어떤 영상 매체와 어떤 기존의 텍스트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그냥 어떤 매체가 단순히 이제 2차원적인 어떤 그 콘텐츠일 뿐이지만 나중에 예. 이게 VR이나 AR로 가면은 뭐 3차원적인 어떤 새로운 거기에 이제 텍스트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이런 형태로 발전하면은 저는 좀 약간 그런 데서 긍정적인 편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그런 콘텐츠가 많이 없습니다만 올여름 이제 마지막 좀 더위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시원한 카페 투어 하시면서 제가 최근에 쓴 과학책들이 몇 권 있어요. 네. 검색해 보시면 제가 쓴 과학책들을 추천을 이종필 교수입니다. 네, 김현식 변호사는요? 네, 저는 책 한 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는 뇌과학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독서가 과연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이제 인지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두주자가 이제 메리언 울프라고 하는 인지 뇌과학자인데 책 제목이 다시 책으로입니다. 책이 뇌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구체적인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AI 교과서가 됐든 종이책이 되었든 우리 뇌를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이런 원리를 알면 뭐 충분히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어쨌든 더위에 굴복하지 않고 더위를 이겨내는 그런 지혜가 또 샘솟는 여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토크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